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19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상품별로 올해 좀 전망이 어떤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볼까 해요. 전망까지라기보다는 어떤 아파트에는 아파트, 상가에는 상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요즘에 올해 어떤 악재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사실 요즘이 아니라 항상 그랬죠. 주택에 대한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죠. 어떤 게 나왔냐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아직 공시가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발표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데는 3배 이상 오른 데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이게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부분이 돼요. 보유세라는 건 어쨌든 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 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약간 좀 강남에 저 비싼 100평, 200평 이런 주택들이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사들의 예들을 잘 보세요. 어디 강남의 A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하면서 막 2배가 올랐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주택하고 괄호 열고 뭐가 써있냐면 막 650 몇 제곱미터 이렇게 써있어요. 아니 200평짜리 집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안타까운 거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일반 2, 3억짜리 가진 주택 그 소유자분들도 같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종부세가 좀 강화된다는 부분이지, 이전에 비해서 일반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종부세라는 게 같은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공시가격 3억에서 한 6억 부터가 시작이에요, 구간에. 그리고 6억 이상 돼야지 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시가격 3억이 되려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약 18억 정도의 시가가 나야 돼요. 이게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올해 작년 기준으로 3억짜리 주택이 시가로는 18억 정도 된다니까요. 뭐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시가격 자체가 절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올리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내가 우리 집은 공시가격이 한 1억인데 2억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 부류들보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보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어찌든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특히 이 중에서 종부세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이 기준이 언제예요? 보통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이 너무 아까워, 내가 이거저거 계산해 봤더니 내가 어느 수익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요,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 집들을 좀 내놓겠죠. 이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살펴본 거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대다수의,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의 국민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30% 정도의 사람들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던지고 매물을 많이 사들이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주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되면 올해 6월 1일 기준이 종부세가 책정이 되는 기준이죠. 요 이전까지 다주택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매도할 확률이 높죠.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누구도 사실 반가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세청 사람들이라고 세금 내는 걸 즐거워할까요? 본인들이 내는 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1.75%. 현재도 미국이랑 금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 안 내리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같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리스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사실 난리가 났죠. 자본 빠져나가고 이거저거 악재에 겹쳐서 코스피가 2,000을 빠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2%까지 올려주는 게 맞긴 맞아요. 인상함으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좀 억제 작용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든 대출 끼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겠죠. 수익률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니까요. 대출이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수요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올해 2월 달에 뭐가 끝나냐면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담보권을 실행하는 걸 잠깐 멈추란 뜻입니다. 정부에서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서 금융기관에다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잠깐 멈추라고 막아놨던 거죠. 근데 이게 2월이면 끝나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집을 살 때. 근데 그거를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잡혔던 집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집들을 임의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고 있다는 뜻이죠. 2월 달에 끝난다고 해서 3월부터 갑자기 금융권에서 엄청 넘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정부에게 그렇게 이쁨 받을 짓은 아니니까. 근데 올해 하반기가 돼서도 그거를 마냥 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인해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 이거는 또 뭐예요? 공급의 확대를 이룰 수 있겠죠. 공급의 확대.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만 봤는데도요, 어떻습니까? 공급 확대가 두 개나 있고요, 수요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막 당장 떨어지기 떠나서요, 오르고 이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두 개만 볼 건 아니고 좀 더 볼 겁니다. 그 이번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좀 잠깐 넣어두고요. 앞으로 방향, 트렌드 이런 걸 좀 볼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 위례신도시 이번에 분양하는 사태라기 좀 이상하죠? 분양하는 이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청약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제대로 진행했던 첫 번째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었습니다. 이제 1월달 중에 평택 고덕에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분양 예정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공공택지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보다 70% 미만이에요.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일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2,200에서 한 2,800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례신도시 위례포레 자이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평당 1,820만원이었죠. 다 3.3제곱미터당입니다. 이 가격이요, 제일 싼 거랑 비교해도 400만원이 더 비싸요. 일반 시세가. 그러면 30평이면,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시세 차익만 일단 1억 2천 벌고 들어가는 거죠. 1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아파트 분양받는 것만으로 내가 1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8년을 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96개월을 저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억이에요. 그죠? 근데 8년간 전매제한 걸려가지고 못 판다 치자고요. 근데 요 시세 차익 최저만 봐도 400만원 치면요, 30평짜리 예를 들어서 곱하기 400이야. 그러면 1억 2천입니다. 내가 100만원씩 8년 동안 적금 붓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걸려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하나의 포인트로 기억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건 아니고, 첫 번째, 공공택지 만든다는 거. 그래서 시세 대비 70% 정도 미만으로 분양이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8년이 걸리고요. 그죠?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이거는 민간 아파트. 아까 했던 그 위례 포레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들. 이것뿐 아니라 공공주택들이 있죠. 요거는 뭐까지 적용되냐면 의무 거주기간까지 적용됩니다. 5년이 적용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30만 가구의 공공택지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만 가구. 이 중에는 민간 아파트도 있을 거고 공공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공택지라는 건 바뀌지 않죠. 거기다 하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들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불러올 영향을 짐작해 가세요? 인근 시세보다 70%가 안 되는 싼 아파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 대상이 누굽니까? 무주택자예요. 이번에 위례포레자의 그 분양하면서 증명이 됐죠.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1주택자 이상들은 사실상 청약에서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위례포레자 같은 경우에 1가구 이상 1주택자 이상이죠. 이 사람들의 경쟁률이 1669대 1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 사는 1가구 그 주민들은요 그냥 심심해서 넣어본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민간 아파트들이 뭐 힐스테이트든 뭐 자이든 푸르지오든 뭐 레미안이든 간에 분양할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민간 건설업자들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가격을 낮추던가 분양을 좀 줄이던가. 자, 아까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보유세 강화랑 그리고 금리 인상 요거에 있어서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례포레자에서는 앞으로 분양가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위례포레자에 말씀드리면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도 공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죠. 근데 아까 잠깐 떠올려 보면 제가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주택자라고 그랬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주택자들은 그 집에 혼자 다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임대를 놉니다. 임대. 이번에는 임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전매 제한이 8년이에요. 8년간 묶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분들이 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장기 임대예요. 장기 임대. 뭔가 혜택을 보려면 장기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몇 년입니까? 8년이에요. 8년간 장기 임대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제가 혜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혜택이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신규 등록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임대 등록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전매 제한을 8년을 걸고 장기 임대를 8년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이 지나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앞으로 8년이 지나면 2027년 정도가 되겠죠. 2026년 2027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택지를 개발한 가구가 30만 가구가 공급이 될 거고요. 이제는 그때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일이 없다. 집값이 더 이상 뛸 일이 없다 라고 상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보면은 대충 그런 각이 보이죠. 이때가 되면 사실 수도권에는 너무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되고 입주가 된 상태라서 집값이 올라가려면 강남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돈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너무 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8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고 임대 등록에 걸려 있는 것들을 매물 잠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매물들이 잠겨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이 생각했을 때는 공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잠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실수요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임대 공급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매물 잠긴 자체가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 아까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양가가 낮아지는 부분들, 그렇죠.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등록한 것들, 전매 제한 걸리는 것들. 지금 당장이야 그 매물 잠김이 크게 느낌이 안 오시겠습니다만, 공공주택들, 이번에 위례 포레자가 그렇고요. 앞으로 진행된 또 위례 그 힐스테이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8년간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건들이 쌓여간다니까요. 8년 동안 잠기는 것들이. 매물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뭐를 볼 거냐면, 책상 크기에 맞는 화이트보드가 쬐깐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좁죠. 좀만 있으면 지워야 되고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게 손에 딱 맞긴 맞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 이거 카메라 요거 배율을 좀 올려서 그런 거지 제 손이 갑자기 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풍선 효과. 이 말은 부동산에 관심 있고, 아니 사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만한 풍선이 있을 때 이게 이쪽을 꽉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왜 나오냐면, 현재 그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거 핵심은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이상, 여기상 뭐 투기 과열지구, 뭐 투기 지역이 다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크게 제한이 없어요. 물론 좀 돈 좀 된다, 좀 괜찮다는 지역들은 다 묶였긴 하지만, 요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안 돼 있으면 부동산 규제가 거의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옆에 규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거기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풍선 효과죠. 여기를 눌러버리니까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적용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12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용인, 기흥과 그리고 수지, 그리고 수원, 팔달구, 이 세 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 지정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용인, 기흥과 수지 같은 경우, 그리고 수원, 팔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성남, 분당, 그리고 수원, 광교, 그리고 화성, 동탄, 뭐 이런 지역들이랑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묶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딴 지역으로 찾아서 바로 옆에 있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기흥과 수지 그리고 수원, 팔달 이쪽에는 아파트 값이 1년 새에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여기랑 같은 생활권을 쓰고 바로 옆에 있는데 가격이 더 싸게 더 쌀 뿐더러 규제가 없으니까 대출도 더 나오고 종부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콕 찍어서 다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옆에 있는 용인 처인구라든가, 그죠? 그리고 수원 팔달 위에 있는 의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원에 있는 다른 구라든가 이쪽으로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리면,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는 그것도 잡아낼 겁니다. 이거는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규제 피해서 옆에 투자해야지 했는데 거기도 묶어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발생이 되면 그 풍선 효과 자체도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어지간한 호재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게 이 풍선 효과거든요. 이 지역이 정말 좋아서 되는 것보다 딴 데 할 게 없어서 오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딸려오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기성 부동자금이 있죠. 이게 딸려온다니까요. 이게 이 규모가 천조인데. 그래서 지금 돈 좀 된다 하는 지역들은 이게 상당히 세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핀포인트 삼아서 돈 된다 싶은 지역들, 옆에 있는 지역들, 규제에 묶였던 지역들이 옆에 있는 지역들, 규제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또 묶을 겁니다. 이게 되면 이게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주택가격 상승 여력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기대감. 심리적인 요소도 강하고요. 이게 있어야 집이 올라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를 해야 집을 사고요. 그죠? 할 얘기는 사실 좀 많은데요. 너무 늘어지면 또 안 되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2019년 이야기를 보면요. 첫 번째, 보유세 강화. 이건 공급에 대한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다주택자들이 세금 많이 물린다고 나는 절대 안 팔고 버틸 거야. 정가만 바뀌면 돼. 라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그냥 버티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이거는 수요가 줄어들죠. 줄어들고 아까 그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이게 풀리게 되면 경매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이 또 확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위례 신도시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위례 신도시. 이번에 공공 분양을 하고 민간 분양도 진행했지만 둘 다 공공택지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은 굉장히 쌓였지만 인근 시세의 70%밖에 안 되지만 전매 제한이 8년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다. 대신에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분양가들은 점점 낮게 분양이 될 겁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30만 가구를 계속해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양가들은 지금처럼 계속 낮을 겁니다. 네 번째,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에 대한 확산. 풍선 효과가 적용되는 느낌이 딱 들면 그 낌새가 보여서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주택 값이 막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규제까지 퍼져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하락세를 띌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전세에 대한 부분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되면은 주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거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통 호재가 뚫리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돈이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돈은 또 많이 몰릴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